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한글에 대한 비밀 연구 자료가 발견되면서 많은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건 연구에 일본 정부가 가담했다는 사실이죠. 모든 것이 밝혀지자 결국 사람들은 분노했고 진실을 밝히라는 시위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저명한 교수는 용기를 내어 폭탄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高木俊夫さんの墓前におされるべき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즈노 아카리입니다. NHK 역사 다큐멘터리 제작부 PD로 일하고 있죠. 저는 항상 제 직업에 만족해왔습니다. 우월한 일본의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를 많은 이들에게 알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역사와 문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정교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죠. 하지만 요즘 이런 저를 너무 짜증나게 하는 게 있어요. 바로 한국이죠. 한국은 항상 일본의 그림자에 가려진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중국과 일본 문화의 열등한 모방에 불과하다고 항상 생각했어요. 특히 그들의 문자인 한글은 단순하고 조잡해 보였죠. 일본의 아름다운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에 비하면 그들의 언어는 그림 그리다 만들어낸 낙서에 불과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런 언어를 배우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다니 이게 바로 다 그 시끄러운 케이팝과 멜로만 주구장창 써대는 한국 드라마 때문이에요. 일본의 이런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모두가 쓸데없는 데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게 말이죠. 심지어 얼마 전에는 한국어로 대화하는 학생들을 보기까지 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인인가 싶었는데 확실히 일본인이 맞더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차라리 영어나 중국어면 모르겠어요. 여러모로 쓰일 데가 많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글이요? 정말 시간 낭비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타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일본의 문화들을 모방하기만 하는 그런 나라를 숭배하다니 이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죠. 물론 그 일을 막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일본 디지털화 역사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기 위해 도서관에 들른 날이 말이죠. 저는 도쿄의 명문대학 기록보관소의 오래된 서가 사이를 걸으며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특유의 정적 속에서 저는 집중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시다 교수의 안내로 30년간 접근이 제한되었던 특별 보관실에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대부분 컴퓨터 기술 발전과 일본어 디지털화에 관한 문서들이었습니다. 일본의 기술적 우수성을 확인하는 자료들이 가득했죠. 그때였습니다. 가장 구석진 서가 아래쪽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상자들과는 달리 공식 분류 번호가 없었고 희미한 빨간색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접근 제한, 문화청 직접 관할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문화청이라니 순간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제 외할아버지께서도 문화청 고위 관료로 오랫동안 일하셨거든요. 일본 전통 문화를 지키시며 한국과 같은 열등한 문화권에 대해 항상 경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창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는 일본뿐이다 라고 자주 말씀하셨죠. 저는 그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자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의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누런색으로 변한 서류 뭉치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 놓인 문서를 살펴보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문서 상단에는 일본 정부 공식 도장과 함께 제 외할아버지의 서명이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미즈노 게니치, 제 어머니의 아버지였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어요. 문서 본문은 한글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한글이라니 그 조잡하고 단순한 문자였어요. 외할아버지가 왜 한글 문서에 서명을 했을까요? 불쾌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한국은 항상 일본을 모방하며 질투해온 열등한 나라였어요. 그들의 문화는 깊이가 없었고 역사적 업적도 보잘것없었죠. 그런 나라의 문자를 외할아버지가 연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열등한 문자를 외할아버지가 연구할 수 있지? 이시다 교수는 이 문서가 80년대 말 일본 정부가 비밀리에 진행했던 컴퓨터 시대를 대비한 문자책의 효율성 연구와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큰 비밀이 이 상자 안에 숨겨져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문서들을 복사해 가방에 넣었어요. 가슴속에는 불안과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서명이 있는 한글 문서라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왜 30년 동안이나 접근이 금지되었는지 알아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한국이란 나라와 그들의 문자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한글 번역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다행히 인터넷에서 한글 번역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었어요. 손떨림을 감출 수 없었죠. 평소라면 한국어를 번역할 이유조차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의 서명이 담긴 이 문서는 무언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을 테니까요. 번역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서의 내용이 하나둘씩 일본어로 변환되었어요.
첫 페이지를 읽자마자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시대 문자체계 효율성 비교 연구 최종 보고서. 이 문서는 1987년 일본 정부가 비밀리에 진행한 연구였어요. 컴퓨터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다양한 문자체계가 디지털 환경에서 어떤 효율성을 가지는지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한글까지 비교 연구했더군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연구 결과표를 보며 숨이 막혔어요. 디지털 처리 속도, 저장 공간 효율성, 인공지능 학습 용이성 등 모든 지표에서 한글이 일본어를 포함한 다른 문자체계보다 압도적으로 우수했습니다.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서 일본어보다 최소 3배 이상 효율적이었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도 한글의 논리적 구조가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 열등한 나라의 문자가 어떻게 우리 일본어보다 뛰어날 수 있죠? 이건 분명 실수가 있었을 거예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는 더 큰 충격이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내부 메모였습니다. 한글의 디지털 우수성이 명백하게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공개할 경우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과 국가적 자존심 문제를 고려하여 본 연구 자료의 기밀 유지를 결정함. 모든 관련 자료는 폐기하고 연구에 참여한 인원들에게 평생 비밀 유지를 요구함.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셨다니요. 저는 지금까지 일본이 모든 면에서 아시아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특히 한국은 늘 일본의 그림자 속에 있는 나라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 문서는 그 모든 믿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분노인지 혼란인지 모를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문서 더미를 뒤적이다 보니 실제 테스트 보고서도 있었어요. 다양한 언어로 동일한 프로그래밍 작업을 수행한 시간을 비교한 차트였죠. 한글로 작성된 코드가 일본어로 작성된 것보다 처리 속도가 3.7배 빨랐다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외할아버지의 개인적인 메모가 있었어요. 한글의 우수성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세종대왕의 창제 원리가 500년 전에 이미 현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었다는 점은 경이롭다. 그러나 일본의 현 상황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적 자존심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에 대한 우월성을 유지해야 한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읽은 내용이 진실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뜻이겠죠. 일본 정부가 한글의 우수성을 알고도 30년 넘게 숨겨왔다니요. 그것도 국가적 자존심과 한국에 대한 경쟁심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이 문서들이 담고 있는 진실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을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제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요. 게다가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웠어요. 어머니의 집은 도쿄 교외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항상 깔끔하게 정돈된 일본식 정원이 눈에 들어왔어요.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죠. 어머니는 제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문서 복사본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진실은 말해야 했어요. 어머니께 도쿄대 기록보관소에서 외할아버지 관련 문서를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잠시 굳었어요. 아마 무언가 예감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발견한 문서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글의 디지털 우수성, 일본 정부의 은폐 결정, 그리고 외할아버지의 역할까지. 설명을 마치자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어머니가 소리치셨죠. 외할아버지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문서를 거칠게 잡아채셨어요. 이건 조작된 것이라고.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 아버지는 일본 문화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치신 분이야. 아버지가 한국의 무언가가 일본보다 우수하다고 인정했을 리 없어.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어머니의 완강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이런 문서를 들고 왔다는 사실에 실망하신 듯 했습니다. 이런 문서로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지 마. 가문의 명예도 생각해야지. 가족의 명예.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미즈노 가문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외할아버지는 우리 가문의 자랑이었고 일본 문화 보존에 기여한 위대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 문서는 그 모든 이미지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객관적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어머니가 부정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컸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평생 제가 믿어왔던 일본의 우월성이 거짓일 수 있다는 사실과 외할아버지가 그 은폐에 관여했다는 사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진실을 추구하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소명 사이에서 괴로웠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저는 그것을 마주해야 했어요. 설령 그것이 불편한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외할아버지가 정말로 원하셨을 일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을 찾아내야 했죠. 그들만이 진실을 말해줄 수 있을 테니까요. 문서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하나 조사했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고인이 되었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마지막 희망은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였던 다카하시 쇼타로 교수였습니다. 은퇴 후 교토 근교의 조용한 마을에서 살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교토행 신칸센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요? 평생 믿어온 일본의 우월성이 무너진다면 제 정체성은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교토에 도착해 렌터카를 빌려 산속 마을로 향했습니다. 다카하시 교수의 집은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전통 일본 가옥이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나이든 남성이 나왔습니다. 흰 머리에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다카하시 교수는 제 방문 목적을 듣자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경계심,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저를 집 안으로 초대한 교수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내왔습니다. 게니치 미즈노의 손녀딸이라는 말에 다카하시 교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이 넘게 가슴에 묻어둔 비밀을 털어놓을 때가 왔다고 말했죠. 교수는 1987년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컴퓨터 시대를 대비해 세계 각국의 문자책의 효율성을 비교 연구했어요. 처음에는 일본어가 가장 효율적일 거라 예상했지만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이 모든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수했어요.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 정부가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의 대응이었습니다. 다카하시 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본 정부는 한글의 우수성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나 한국을 인정할 수 없어서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일본의 자존심과 한국에 대한 경쟁심이 진실보다 우선시되었던 거죠. 교수는 방 안쪽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문서 뭉치를 꺼냈어요. 원본 연구 자료였습니다. 교수는 이 자료를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연구자로서의 양심 때문에 몰래 보관해왔다고 했죠. 이건 당신 외할아버지에게도 큰 고민이었소. 미즈노 씨는 연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했어요. 그 후로 그는 이 일을 평생 후회했소. 교수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진실을 알리려 했다니 어머니의 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다카하시 교수는 외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외할아버지는 사망하기 직전에 나를 찾아왔소. 언젠가 이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오면 제대로 알려달라고 부탁했지.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군. 교수는 모든 연구 자료를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디지털화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 실험 결과표, 회의록까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제 손에 있었어요. 교수의 진심 어린 후회와 고백은 제 내면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그가 말한 마지막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어요. 진실은 결국 물과 같소. 아무리 막아도 새어나오게 되어 있지. 30년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세상이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소. 교토를 떠나는 기차 안에서 교수가 준 자료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눈앞에 있었어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지 결정하는 것. 그러나 먼저 제 자신의 편견과 마주해야 했어요. 한국과 한글에 대한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다른 무엇이 또 잘못되었을까요? 도쿄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도 다카하시 교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0년 전 연구 결과가 정말 정확하다면 왜 일본 정부는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을까요? 한글이 정말 디지털 환경에서 일본어보다 효율적일 수 있을까요? 저는 누군가의 말이나 오래된 문서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NHK 다큐멘터리 PD로서 직접 사실을 검증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계획을 세웠어요. 현대 기술로 다시 한번 한글과 일본어의 디지털 효율성을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인 나카무라 히로시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현재 도쿄공대에서 인공지능 언어 처리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민감성을 고려해 모든 내용을 말하진 않았어요. 단지 다큐멘터리를 위한 연구라고만 설명했죠. 히로시의 연구실은 최첨단 장비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다카하시 교수에게 받은 1980년대 연구 방법론을 참고해 새로운 실험을 설계했어요. 같은 내용의 텍스트를 일본어와 한글로 준비하고 컴퓨터 프로세싱 속도, 메모리 사용량, 인공지능 학습 효율성 등을 측정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텍스트 인식 속도였어요. 동일한 내용을 담은 일본어와 한글 문서를 스캔해 디지털화하는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한글 문서가 일본어보다 평균 2.8배 빠르게 처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저장 공간 효율성이었어요. 같은 내용을 담은 텍스트 파일의 크기를 비교했습니다. 한글 파일이 일본어 파일보다 약 3.1배 작았어요. 이는 한글의 구조적 효율성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인공지능이 언어를 학습하는 속도와 정확성을 비교했습니다. 똑같은 AI 알고리즘에 일본어와 한글을 학습시켰죠. 한글을 학습한 AI는 일본어를 학습한 AI보다 학습 속도가 3.7배 빨랐고 정확도도 훨씬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와의 호환성을 테스트했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한글과 일본어를 사용했을 때의 효율성을 비교했습니다. 한글로 작성된 코드가 일본어로 작성된 코드보다 처리 속도가 3.5배 빨랐고 오류율도 현저히 낮았어요. 실험 결과를 종합했을 때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서 일본어보다 평균 3.3배 효율적이었습니다. 이는 30년 전 연구 결과와 거의 일치했어요. 다카하시 교수의 말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결과를 확인하면서 제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정체성,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평생 배워온 한국에 대한 편견까지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연구실을 나오면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한글이 디지털 시대의 이상적인 문자체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 앞에서 제 편견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에 일본어 간판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복잡한 가나와 한자로 이루어진 우리 문자가 아름답긴 하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어 학습 사이트를 열었어요. 호기심에서였을까요? 아니면 진실을 인정하는 첫 단계였을까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하나씩 살펴보며 이 문자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과 한글에 대한 선입견 없이 바라보니 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체계가 보였어요. 왜 디지털 시대에 이 문자가 효율적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편견이 무너지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진실은 때로 불편하지만 그것을 직시할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직접 검증까지 마친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숨겨진 진실, 디지털 시대의 문자 효율성으로 정했어요.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대립 구도보다는 과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안을 들고 NHK 다큐멘터리 부서 회의에 참석했어요. 부장과 선배 PD들 앞에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관심 있게 들었지만 한글의 우수성과 일본 정부의 은폐에 대한 내용이 나오자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다나카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자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어요. 잠시 후 부장이 말했습니다. 이런 민감한 내용은 방송하기 어렵다고. 특히 정부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NHK의 입장에서 위험하다는 이유였어요. 다른 선배 PD들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방송 규정상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고 한일 관계가 예민한 시기에 이런 다큐멘터리는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였어요. 심지어 일부는 자료의 신뢰성까지 의심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와 검증 결과를 제시했지만 회의 결론은 보류였어요. 사실상 거절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쓰레기통에 기획안을 던졌어요. 분노와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다나카 부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용이 사실이라 해도 지금 일본 사회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그리고 놀랍게도 제 외할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경험을 언급했어요. 미즈노 게니치도 비슷한 고민을 했었다며 때로는 진실을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부장의 말은 이해가 됐지만 30년이나 묻혀온 진실을 더 감출 수는 없었어요. 사무실에 혼자 남아 깊이 생각했습니다. 전면적인 공개는 어렵더라도 진실을 알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며칠간 고민 끝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NHK 직속 상관들을 설득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과 외부 전문가들에게 점진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어요. 급격한 폭로가 아닌 학문적 논의를 통해 진실이 자연스럽게 확산되길 바랐습니다. 먼저 대학 시절 선배인 사이토 교수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도쿄대 언어학과 교수로 정직하고 학문적 양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사이토 교수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런 연구가 학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어요. 다음으로 NHK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료 PD 3명에게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증거를 검토한 후에는 이 이야기가 언젠가는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어요.
또한 독립 미디어 플랫폼에서 일하는 친구 요시다에게도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한일 관계에 관심이 많은 저널리스트였어요. 요시다는 자료를 바탕으로 심층 기사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정보를 공유하며 진실이 점진적으로 퍼져나가길 기다렸어요. 급격한 공개보다는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로 진실이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때로는 폭풍처럼 갑자기 밀려오는 진실보다 서서히 스며드는 물방울이 단단한 바위도 뚫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방송국의 반대와 압력에 직면했지만 저는 진실을 묻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외할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했던 바라고 믿었고 언젠가 일본 사회가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공식적인 다큐멘터리로 제작할 기회가 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서히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사이토 교수의 언어학 세미나에서 디지털 시대 문자체계의 효율성이란 주제로 학술 토론이 열렸어요. 학계에서 조용히 한글의 디지털 우수성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한 달 후, 요시다가 독립 미디어 플랫폼의 디지털 시대의 언어 혁명이라는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일본 정부의 은폐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이 기사는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놀랍게도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몇 곳에서 이 연구에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인공지능 스타트업 넥스트로직은 한글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CEO는 언어의 효율성은 곧 경쟁력이라며 국가적 자존심보다 실용성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도쿄공대에서는 한글과 다른 문자체계의 디지털 효율성을 비교하는 연구 프로젝트가 공식 승인되었습니다. 연구팀은 한국 서울대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학문적 호기심이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이런 변화에 조금씩 기여하고 있었어요. NHK에서 정식 다큐멘터리는 불가능했지만 디지털 시대의 언어와 문화 시리즈의 일부로 한글의 특성을 간략히 소개하는 5분짜리 세그먼트를 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비교는 피했지만 시청자들이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제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자고 하셨어요. 지난 대화 이후 서로 연락을 끊고 지냈기에 긴장되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교회 찻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이미 와 계셨어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어요. 외할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논쟁 이후 궁금증에 집 다락방을 뒤졌고 외할아버지가 남긴 일기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거기엔 한글 연구 프로젝트와 그 결과를 은폐해야 했던 갈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일기에서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적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셨어요.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는 언젠가 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길 바란다 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가 평생 괴로워했던 진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진실을 찾아내고 신중하게 알리려 노력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고 고백했어요. 아카리, 내가 옳았어. 진실은 아무리 불편해도 마주해야 하는 거야.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어머니와 저는 오랜 시간 대화했습니다. 가족의 자부심과 진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더 넓은 세상에 알려져야 할지 함께 고민했어요. 그날 우리는 단순히 화해를 넘어 더 깊은 이해에 도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는 더 커졌어요. 일본 국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에서는 한글 알고리즘 연구의 필요성이 공식 논의되었습니다. 몇몇 대기업은 이미 내부적으로 한글 기반 프로그래밍 도구를 실험 중이라는 소식도 들렸어요. 이런 변화들은 모두 급격하지 않고 점진적이었습니다.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알처럼 하나씩 쌓여가는 진실. 저는 이것이 가장 건강한 방식이라고 믿었어요. 사회가 스스로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첫 변화의 신호는 1년 후에 나타났습니다. 일본 교육부가 발표한 미래 디지털 교육 혁신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특별 연구 학교들에서 디지털 시대 언어체계의 이해라는 실험적 커리큘럼을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글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습니다.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의 10개 학교에서 선택적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어요. 프로그램의 공식 목적은 디지털 시대 다양한 문자체계의 과학적 이해였습니다. 직접적으로 한글의 우수성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학생들에게 제시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예상보다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컴퓨터 과학과 프로그래밍에 관심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어요. 학생들은 선입견 없이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효율성의 관점에서 한글의 구조에 매료되었습니다. 기업 세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소니와 라쿠텐 같은 대기업들이 한글 알고리즘을 활용한 AI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쿠텐의 CEO는 국가적 자존심보다 기술적 효율성이 우선 이라는 파격적인 발언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NHK에서 일어났습니다. 2년이 지난 후 다나카 부장이 저를 불러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디지털 시대의 문자 혁명이라는 제목의 특별 다큐멘터리 시리즈였습니다. 이번에는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과 일본 정부의 연구까지 모두 다룰 수 있다고 했어요. 부장은 사회 분위기가 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내용을 다룰 준비가 되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기쁘게 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바라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볼 수 있게 된 순간이었어요.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처음으로 편견 없이 한국 문화와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들의 문자뿐만 아니라 문화적 성취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저였다면 결코 인정하지 않았을 것들이었죠. 다큐멘터리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방영되었어요. 시청률은 기대 이상이었고 후속 토론 프로그램까지 편성되었습니다. 일본 사회는 생각보다 이 진실을 성숙하게 받아들였어요. 물론 반발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교육부의 실험적 프로그램은 3년 후 50개 학교로 확대되었고 일부 대학에서는 한글 기반 프로그래밍 과정이 정규 커리큘럼으로 채택되었어요. 일본 사회는 국가적 자존심보다 현실적 효율성과 과학적 진실을 선택하며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많이 변했어요. 한국을 열등한 나라로 여기던 편견에서 벗어나 일본과 한국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 배우고 협력할 때 더 큰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외할아버지의 일기를 출판하자는 어머니의 제안으로 우리는 미즈노 게니치, 숨겨진 진실과의 싸움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외할아버지의 내적 갈등과 양심의 목소리를 담아냈고 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NHK 특별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 제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저는 한국을 오랫동안 무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고 좋은 것은 강요하지 않아도 선택받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힘은 결국 진실 그 자체입니다. 카메라가 멀어지고 도쿄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화면을 채웁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작은 진실의 씨앗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예술가들의 고장인 파리, 그곳의 기차역에서 한 소녀가 갑자기 악보도 보지 않고 바이올린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눈물을 흘리며 앵콜을 외치는데요. 놀라운 건 그 어린 소녀가 바로 한국인이라는 점이죠. 이 사건은 미국 CNN 뉴스에까지 방영이 되며 한 유명 피아니스트는 이제는 클래식의 고장이 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스 폰 슈미트입니다. 파리 유명 음악대학교인 국립고등음악원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수죠. 저는 유럽의 많은 유명 제자들을 육성하고 클래식을 알리는 것만큼 저에게 큰 기쁨은 없었습니다. 클라우스, 기억해라. 진정한 클래식은 유럽에서만 존재한다. 3대 음악가 집안인 만큼 저희 부모님 또한 제게 유럽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을 내면화했죠. 때문에 최고의 음악은 클래식이라고 평생을 자부해왔고 다른 음악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저를 요즘 괴롭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죠. 특히 얼마 전 뉴스에서 우연히 본 K-팝 공연 영상은 저를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화려한 춤과 현란한 영상미, 귀에 감기는 멜로디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길거리만 지나면 자꾸 귀를 찢어질 듯 때리는 한국의 싸구려 음악들이 자꾸 들려와요. 이곳은 유럽이잖아요? 대체 왜 저렇게 고상하지도 않고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는 저런 노래가 왜 판을 치는 거냐고요? 더욱 화가 나는 것은 클래식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얼마 전 제 단골 바에서 있었던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고음질의 클래식을 벗삼아 와인 한 잔을 마시면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드는 곳이라 10년 넘게 다녔던 곳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집이 문을 닫는다고 하지 않겠어요? 제 유일한 마음의 안식처였던 곳이 말입니다. 이유를 물으니 맞은편 바에서 K-팝을 트는데 사람들이 모조리 그곳으로 몰려 더 이상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개한 한국의 노래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언제부터 파리지앵들의 수준이 이렇게 낮았는지 자국민들한테까지 실망감이 들더군요. 결국 저는 그렇게 저희 단골집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K-팝이나 그런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아이돌 노래를 권하는 사람들과는 말도 섞지 않았어요. 모두가 미쳤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 아이를 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제 제자 로베르토 카발리가 세계 투어를 마치고 파리로 돌아오는 날이었으니까요. 로베르토는 뉴욕, 런던, 베를린, 도쿄 등 세계 각지를 돌며 공연했습니다. 저는 그가 아시아 투어를 한다고 했을 때 살짝 눈살을 찌푸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왜 굳이 그곳까지 가야 하느냐고 생각했죠. 젊은이답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로베르토는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회상하며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플랫폼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로베르토의 팬들인 듯했어요.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제자가 이렇게 인기를 끌다니 자랑스러웠죠. 그리고 마침내 로베르토가 검은색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플랫폼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로베르토 카발리를 알아보고 외치자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로베르토의 얼굴은 살짝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곧 프로다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팬들이 사인을 요청하고 사진을 찍자고 했죠. 제 제자는 모든 요청에 친절하게 응했습니다. 아시아 투어에서 돌아온 그를 향해 도쿄 공연이 얼마나 환상적이었는지에 대한 감탄의 말도 들렸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죠. 이것이 바로 유럽 정통 클래식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어디서든 인정받는 진정한 음악의 힘이요. 특히 제 제자가 아시아 청중들마저 사로잡았다는 사실이 은근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때 로베르토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쪽으로 향했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가르드 리옹의 한편에는 누구나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라는 표지판과 함께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파리시의 공공예술 프로젝트였죠. 로베르토의 표정에서 파리에 돌아와 연주하고 싶은 마음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음악의 순수한 기쁨이니까요. 로베르토는 짐을 제게 맡기고 피아노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금세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곧 마주하게 될 예상치 못한 만남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 음악관, 나아가 세계관을 흔들어 놓을 만남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작은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슬며시 귀를 내주고 있었죠. 저는 호기심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동양 소녀가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소녀는 로베르토에게 다가가 자신이 한국에서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을 가리키며 이 곡을 조금 알고 있으니 함께 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제 가슴속에서 불편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유럽 클래식의 영역에 감히 한국 소녀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로베르토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피아노에서 조금 물러나 소녀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소녀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고 악기를 꺼냈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와 함께 연주한다고. 파리 한복판에서? 이런 철없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아마도 부모님이 소녀를 과대평가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양인들이 자녀 교육에 광적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소녀는 바이올린을 턱에 고정시키고 조율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적어도 전문가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기껏해야 몇 년 배운 아마추어일 테니까요. 로베르토가 소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곡을 연주할지 묻는 것 같았어요. 관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일부는 흥미로워 보였고 일부는 저처럼 의구심을 품은 것 같았죠. 제 옆에 선 프랑스 신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미심쩍어 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로베르토가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소녀도 바이올린을 구준비 자세로 들었죠. 잠시 눈빛을 교환한 후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첫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어요. 소녀의 연주 기술은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잘 안다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음악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고 감정을 실어 표현할 줄 알았습니다. 로베르토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프로다운 집중력으로 소녀의 연주에 맞추어 나갔죠. 소녀의 바이올린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음악에 완전히 몰입한 상태였죠. 로베르토와 소녀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음악적 교감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연주해온 듀오처럼요. 연주가 흐르는 가운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소녀가 곧 실수를 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기교적으로 어려운 부분에서 멈칫하거나 표현력이 부족할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녀의 연주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바이올린의 음색은 때로는 속삭이듯 부드럽게, 때로는 열정적으로 타올랐어요. 그녀의 작은 몸에서 어떻게 이런 풍부한 표현이 나올 수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로베르토도 놀란 듯 했지만 곧 전문가답게 소녀의 연주에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었죠. 두 사람의 합주는 마치 오랫동안 함께 연습해온 듀오 같았습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대화, 주고받음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로베르토가 음악적 프레이즈를 던지면 소녀는 그것을 받아 더 아름답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로베르토는 다시 소녀의 선율에 영감을 받아 새로운 표현을 더했죠. 기차역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이 예상치 못한 공연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50여 명이었던 관객이 이제는 200명 가까이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숨죽여 감상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감동의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죠.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오랜 신념과 눈앞의 현실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한국 소녀가, 그것도 고작 10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이토록 성숙한 연주를 한다니.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첫 곡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브라보를 외치며 환호했어요. 소녀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죠. 로베르토는 존경의 눈빛으로 소녀를 바라보았고 그들은 서로 눈짓으로 다음 곡을 상의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더욱 깊은 정신성을 요구하는 클래식 명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이 곡을 가르칠 때는 항상 강조했습니다. 이 곡은 단순히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담아야 한다. 고요. 소녀의 바이올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음표를 읽고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매 프레이즈마다 깊은 호흡과 함께 바이올린이 마치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로베르토의 피아노는 소녀의 연주를 완벽하게 받쳐주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설마 한국에도 이런 재능이? 이런 의문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동안 저는 진정한 클래식 음악은 유럽의 전유물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아시아 음악가들은 단지 기교만 뛰어날 뿐 진정한 음악적 깊이는 없다고 생각했죠. 마지막 음이 공중에 울려 퍼지고 순간 기차역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 앵콜을 외치기 시작했고 곧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합쳐져 앵콜을 요청했죠. 소녀는 수줍게 웃으며 로베르토를 바라보았습니다. 로베르토는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다시 한 번 연주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서정적인 곡이었습니다. 바이올린의 선율이 기차역 천장까지 올라가 맴도는 듯했죠.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제자 로베르토가 이렇게 대중의 사랑을 받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그의 성공은 곧 제 가르침의 성공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소녀의 놀라운 재능 앞에서 불편함과 혼란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유럽 클래식 음악의 우월함을 믿으며 살아왔는데 그 신념이 흔들리는 경험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 소녀는 한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나라에서 이런 천재적인 음악성을 지닌 아이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죠. 앵콜 연주가 끝나고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소녀에게 다가가 축하 인사를 건넸고 일부는 사인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로베르토도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은 소녀였습니다. 제 제자는 자신보다 소녀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전혀 불편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는 소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녀의 재능에 감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죠. 로베르토는 유럽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음악에 있어서는 제가 가진 편견에서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혼잡한 상황이 조금 정리되자 소녀의 부모로 보이는 동양인 부부가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로베르토와 저에게 공손하게 인사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로베르토는 소녀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며 칭찬했고 소녀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이수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파리 여행 중이었고 우연히 기차역에서 로베르토의 연주를 듣게 되었다고 했죠. 기차역을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로베르토는 이수환의 연주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저는 적당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로베르토를 배웅한 후 저는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수환의 바이올린 선율이 귓가에 맴돌았죠. 어떻게 그런 어린 소녀가, 그것도 한국에서 온 아이가 그토록 깊은 음악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저도 모르게 노트북을 켜고 한국 클래식 음악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한국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첼리스트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사례들,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기록들, 세계 유수의 음악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까지 한국의 클래식 음악 교육 시스템에 대한 기사도 읽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엄격한 훈련을 받고 재능 있는 아이들을 조기에 발굴해 집중 교육한다는 내용이었죠. 머릿속에 이수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그녀도 이런 시스템 속에서 자란 것이겠죠.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보다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 모니터 화면은 한국 음악가들의 정보로 가득 차 있었어요. 결국 저는 그날 밤을 샐 수밖에 없었죠. 그 만남 이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수환과의 만남은 점차 희미해지는 듯했지만 가끔씩 그녀의 연주가 문득 떠오르곤 했죠. 그럴 때면 저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평생의 신념이 흔들릴 수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사무실로 돌아오자 비서가 우편물을 건네주었습니다. 그중 고급스러운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죠. 봉투를 열어보니 독일 미넨의 이자르 피라모니콜에서 보낸 초청장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클라우스 폰 슈미트 교수님께 저희 이자르 피라모니콜에서 개최되는 특별 공연의 교수님을 초청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초청장에는 공연 날짜와 함께 프로그램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연주의 기획자는 개인적인 메모도 남겼더군요. 저의 음악적 해안과 지식을 높이 평가하며 이번 공연에 특별 VIP석을 마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호기심에 프로그램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메인 피아니스트의 이름에서 잠시 시선이 멈췄습니다. 임윤찬이라는 낯선 이름이었어요. 아시아계 이름처럼 보였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에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등 기교적으로 가장 어려운 레퍼토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메인 피아니스트는 분명 상당한 실력자일 텐데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라 의아했죠. 초청장 내용을 다시 읽어보니 임윤찬은 최근 국제 콩쿠르를 휩쓸고 있는 신성이라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단한가 보군. 하지만 그다지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요즘은 콩쿠르 우승자들이 넘쳐나니까요. 그럼에도 독일 미넨으로의 여행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이자르 피라모니콜은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명성 높은 공연장이었고 미넨은 음악적 전통이 깊은 도시였습니다. 또한 오랜 독일 친구들을 만날 기회이기도 했죠. 그렇게 몇 주 뒤 공연 당일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일찍 공연장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이미 관객들로 북적였어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임윤찬에 대해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쇼팽은 정말 혁명적이야. 베토벤 소나타를 그렇게 연주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같은 말들이 들려왔죠. 저는 VIP석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프로그램 북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어요. 임윤찬의 사진 옆에는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피아노의 거장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과장이 심하다고 생각했지만 곧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공연장이 완전히 채워지고 불이 어두워졌습니다. 무대에 한 젊은 아시아인이 등장하자 관객들의 열렬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임윤찬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첫 곡의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터치는 맑고 투명했으며 동시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임윤찬은 베토벤의 소나타를 연주했는데 베토벤을 수십 년간 연구해온 저조차 새롭게 느껴지는 해석이었습니다. 마치 작곡가의 의도를 직접 전달받은 듯한 연주였어요. 한 곡 또 한 곡이 이어지며 저는 점점 더 깊은 감동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연주는 단순한 기교를 넘어 음악의 본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에서는 온몸의 전율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린 연주자가 이토록 깊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임윤찬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였습니다. 때로는 폭풍처럼 강렬하게, 때로는 속삭임처럼 섬세하게 음악을 빚어냈어요. 그의 연주에서는 피아노라는 악기의 한계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세트리스트의 마지막 곡이 끝나자 관객들은 일제히 기립해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습니다. 앵콜 요청이 쏟아졌고 임윤찬은 다시 무대로 나와 조용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가 연주한 앵콜곡은 쇼팽의 녹턴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 따뜻한 것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흘러나온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한국이라는 제가 클래식 음악의 변방이라 생각했던 나라에서 온 연주자가?
앵콜이 끝나고 공연장을 나오면서 갑자기 파리 기차역에서 만났던 한국 소녀 이수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소녀의 바이올린 연주에 느꼈던 놀라움, 그리고 오늘 이윤찬의 피아노에 느낀 감동이 겹쳐졌어요.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선입견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공연장을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미넨의 밤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윤찬의 연주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피어난 음악은 단순한 소리의 나열이 아닌 영혼의 언어와도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어본 어떤 피아니스트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었어요. 호텔 라운지에 들어서자 우연히 음악 비평가로 알고 지내던 독일인 친구 한스를 만났습니다. 그도 오늘 이윤찬의 공연을 보고 왔다고 했어요. 저희는 함께 앉아 와인을 마시며 공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클라우스, 자네도 오늘 공연을 봤나? 정말 놀라운 재능이지 않은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솔직한 감상을 나눴습니다. 그러자 한스는 이윤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윤찬은 이미 쇼팽 콩쿠르, 차이콥스키 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등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콩쿠르를 모두 석권한 전무후무한 기록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것도 모두 최연소 우승이었죠. 그의 나이가 고작 25이라니 믿기 힘들지? 앞으로 최소 50년은 더 연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음악사에 어떤 족적을 남길지 상상이 안 되네. 한스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기억났습니다. 파리 기차역에서 만난 한국 소녀 이수환의 바이올린 연주도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결국 엄청난 재능이었죠. 한국에서 온 두 명의 뛰어난 음악가를 연달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스, 혹시 한국의 음악 교육 시스템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 한스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10년간 클래식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체계적인 조기 교육, 국가적 지원, 그리고 한국인 특유의 열정과 집중력이 결합된 결과라고 했죠. 사실 음악계에서는 이미 K-클래식이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야. 한국 출신 음악가들이 세계 무대를 휩쓸고 있거든. 호텔방으로 돌아와 저는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지며 한국의 클래식 음악 현황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윤찬 외에도 세계적인 지휘자, 바이올리니스트, 첼리스트들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서울에는 세계적 수준의 공연장들이 있었고 유명 오케스트라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컴퓨터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미넨의 새벽 하늘이 보였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유럽 중심의 음악관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유럽만 최고라고 믿었지만 아시아, 특히 한국에도 이렇게 천재들이 많다니. 기차역에서 만난 이수환의 순수한 열정, 이윤찬의 압도적인 연주가 겹쳐져 제 마음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 일생에 걸친 편견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아침이 되자 저는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자.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도대체 어떤 음악 교육을 하길래 어떤 분위기가 이런 인재를 키우는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만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떠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짐을 챙기는 손길은 평소보다 빨랐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몇십 년간 쌓아온 제 가치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그 너머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미넨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럽 문화의 아름다움은 여전히 제 가슴에 소중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세계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음악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유럽은 단지 한 부분일 뿐이었어요. 파리에 도착해 짐을 챙기고 곧바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유럽 대륙이 작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편견의 틀에서 벗어나 더 큰 세상을 배우겠다고. 그리고 어쩌면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음악의 세계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의 새로운 여정을 축복하는 듯했죠. 한국, 그곳에서 저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새로운 학생들, 새로운 동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시각. 이 여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음악은 국경이 없다는 말을 평생 입으로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정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네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제 편견이 깨졌고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유럽 중심의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한국에서 저는 또 어떤 음악적 영감을 얻게 될지, 어떤 새로운 재능들을 만나게 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음악가의 여정이 아닐까요?
비행기는 동쪽으로 계속 날아갔고,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마음을 열었습니다.